스테이츠보로 조지아주의 한 작은 대학 도시에서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살의 데니엘 데이비스가 학생 기숙사 방에서 법집행기관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불안해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동기는 불분명했습니다. 데니엘은 캠퍼스에서 인기 있고 눈에 띄는 인물이었으며 명백한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단 3개월만 공부했지만 이미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8번째 생일에 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돈으로 스포츠카 메르세데스를 구입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능력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시끄럽고 날카롭고 즐거운 웃음소리를 알아챘습니다. 2009년 가을, 데니엘은 오기치 기술대학에서 1학년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학생 파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사반에서 온 변덕스러운 연인을 포함하여 소녀들과 소년들 모두를 끌어들였습니다. 활발한 사회생활에도 불구하고 데니엘은 학업이나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겨울방학을 심장수술 후 어머니 스테파니를 돌보는 데 쓸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데니엘에게 의학 공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은 그녀의 친절함과 개방성이 그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12월 8일 화요일은 데니엘과 그녀의 가족에게 어려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어머니인 스테파니는 심각한 심장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술 전에 딸을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데니엘은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험을 봐야 했고 그 후 즉시 3시간 떨어진 병원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매우 걱정했고 곧 딸이 와서 자신을 지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찾았습니다. 스테파니와 함께 그녀의 어머니인 데일이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데니엘의 도착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가 되고 스테파니가 수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젊은 여성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의 휴대전화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니는 5번이나 6번 전화를 걸었고 데일도 그만큼 또는 더 많이 전화를 걸었지만 데니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데니엘이 오지 않는 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의료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일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 시험 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일어나 있었고 운전 중 잠들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니엘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스테파니가 수술실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 말은 데니엘을 찾아 뭔가 잘못됐어 였습니다. 데일은 즉시 딸의 요청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데니엘이 살고 있는 기숙사 관리실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녀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실은 30분 이내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3시경 수사관 조디 스테이포드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이 데니엘을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방에서 발견하고 즉시 응급 서비스를 호출했습니다. 스테이포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현장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들의 경찰서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 서비스가 먼저 도착하여 99%의 경우 자연적인 원인을 확인합니다. 스테이포드는 기숙사 관리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기숙사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상황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 스테이포드는 데니엘의 2층 방 앞에서 깊이 충격을 받은 건물 관리인과 그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매우 불안한 무언가와 맞닥뜨렸음이 분명했습니다. 여성은 감정을 거의 억제할 수 없었고 남성은 멍한 표정으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리인은 데니엘이 응답하지 않자 업무용 열쇠로 들어가서 상황을 본 후 즉시 방을 다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들의 상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방은 데니엘이 공형에 처한 심각한 사건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바닥에 누워 있었고 다양한 물건으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은폐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제거한 후 경찰관들은 데니엘의 옷이 어지럽혀져 있고 얼굴에 부상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가해자의 극도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목의 압력에 명확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안한 발견은 위험한 위치에서 발견된 기계식 연필로 데니엘의 정상적인 호흡을 방해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고 누가 무고한 학생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2009년 12월 8일 오기치 기술대학의 한 학생 아파트에서 데니엘 데이비스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캠퍼스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우려와 두려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홀리딜 브록 신문의 한 기자는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수준의 두려움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생들은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범죄자가 지역에 있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는 누가 왜 그들의 딸에게 해를 입혔을지 이해할 수 없는 데니엘의 가족이 느끼는 깊은 감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검사와 경험 많은 수사관인 제이크 윈에게 맡겨졌습니다. 시험 주간이었고 모든 학생들, 잠재적 증인 포함, 이곳 크리스마스를 위해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필요한 수사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학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데니엘의 방 앞에서 즉석 추모를 조직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일부는 기도하고 다른 일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예상치 못한 잠재적 단서를 제공한 것은 음울한 학생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두 젊은 남성, 제라드 쿡과 커트 하이트가 수사관들에게 접근하여 전날 저녁을 데니엘과 함께 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녀를 살아있는 상태로 본 마지막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데니엘의 친구들은 그들이 전날 저녁에 그녀의 고등학교 친구인 데릴 프리스틀리와 함께 그녀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데니엘은 데릴을 자기 사람 중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도시 출신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인들에 비해 의사소통이 더 쉬웠습니다. 제라드와 커트는 데니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들의 자발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잠재적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사건을 조사할 때는 각 증인의 진술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들의 말은 추가 확인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라드와 커트는 수사를 돕고자 하는 희망으로 전날 저녁의 사건에 대해 형사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6시경 데릴 프리스틀리와 함께 데니엘에게 왔습니다. 제라드는 도시 외곽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가지러 가야 했고 데니엘은 그들을 운전해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들은 데니엘의 방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TV를 보고 힘든 시험 주간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데니엘은 손님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소년들은 10시 30분경에 떠났고 데니엘은 좋은 기분으로 남겨졌습니다. 제라드와 커트의 이야기가 진실해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그들의 진술을 더 철저히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데릴 프리스틀리만이 그들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형사는 여러 시간 동안 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의학적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성격에 대한 초기 가정을 반박했고
이는 사회와 데니엘의 가족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분석 결과 비극적인 결과는 물리적 힘의 적용을 통한 외부 영향에 의해 야기된 호흡 기능 장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이 사건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지만 데니엘의 가족에게 그 비극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발견은 범행 도구에서 피부 세포를 발견한 것으로 이는 수사관들에게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사 중에 발견된 일부 세부 사항들은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데니엘의 기도 가까이에 위험하게 위치한 기계식 연필의 목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행동이 데니엘이 더 이상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은 후에 일어났다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들은 이것이 조롱의 한 형태인지 또는 가해자의 일종의 명함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는 세 사람, 캠퍼스 내외의 데니엘의 다른 지인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잠재적 용의자 범위를 고려했습니다. 특별한 관심은 사반에 살고 있는 데니엘의 변덕스러운 남자친구 셰인 올만에게 주어졌습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종종 피해자에 가까운 관계나 이전 파트너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니엘 데이비스 사건 수사에서 형사들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셰인 올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데니엘이 종종 사바나로 운전해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셰인이 몇 주 동안 소녀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이 단서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니엘과의 관계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히 열정에서 비롯된 범죄의 빈도를 감안할 때 경찰관들은 셰인이 용의자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지아주 스테이츠보로의 학생 기숙사 방에서 데니엘이 발견된 후 일어난 일에 대한 많은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오기치 지방검사의 조수인 다프네 자리는 이 범죄가 감정적 분출로 저질러졌다고 의심했습니다. 데이비스가 입은 상처의 성격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성격이었고 그녀를 아는 누군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데니엘은 비극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셰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사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들 사이에 즉시 호감이 생겼지만 데니엘의 학업 때문에 그들은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셰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면에서 수사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수사관은 셰인의 목소리에서 예상된 후회나 당혹감을 듣지 못했고 이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셰인은 사건 당시 사반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도시 간 거리가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그가 스테이츠보로로 여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사건 밤에 데니엘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셰인의 보고였습니다. 그는 데니엘이 10시 35분에 그에게 전화했다고 말했고 15, 20분 동안의 대화 중에 그녀의 친구 애비 노리스가 그녀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셰인의 이야기에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수사관 제이크 위는 그의 이야기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의 핵심 인물이 된 것은 아마도 데니엘을 본 마지막 사람일 수 있는 애비 노리스였습니다. 애비를 찾는 것은 수사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재적인 용의자이거나 데니엘의 마지막 시간에 빛을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애비가 인근 대학의 1학년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 윈이 그녀와 이야기했을 때 소녀는 질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비는 사건 밤에 데니엘에게 가지 않았고 대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데니엘이 다가오는 휴일 때문에 몇 주 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데니엘은 셰인에게 애비가 자신을 방문했다고 말했지만 애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데니엘이 셰인에게 실제로 누가 왔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거나 애비가 자신의 방문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애비는 경찰에게 자신의 전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애비의 신체적 특성, 그녀는 매우 왜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그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데니엘이 애비의 방문에 대해 그를 속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경찰이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세 번째 친구인 데릴 프리스틀리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강한 10대는 사건 당일 저녁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된 온화한 거인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데릴은 데니엘을 방문했을 때 셰인의 지속적인 전화 때문에 편안하게 쉬기가 어려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셰인은 저녁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전화했습니다. 데릴은 또한 데니엘이 셰인이 방에 새 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그의 분노가 두려워 응답하고 싶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데릴의 이러한 진술은 셰인이 제시한 사건 버전과 크게 달랐으며 이는 수사관 윈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의 상황을 밝히기 위해 이러한 모순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수사관 윈은 이전에 그의 친구들인 제라드와 커트에 의해 확인된 데릴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데릴은 10시 30분경에 데니엘을 떠나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상황이 불분명해졌습니다. 형사들은 도서관의 도착 및 출발 시간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고품질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데릴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버전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실제로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진술에 따르면 그는 건물로 갔지만 모든 학습 자료가 있는 USB 드라이브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진술 변경은 형사들을 크게 경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데릴이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목했습니다. 버전 변경 후 경찰은 데릴에게 DNA 샘플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수사관 윈은 또한 데니엘의 남자친구인 셰인으로부터 DNA 샘플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한편 스테이츠보로의 형사들은 유망해 보이는 새로운 단서를 받았습니다. 미치 카슨이라는 사람이 데니엘 데이비스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비극이 있기 며칠 전에 데니엘과 이야기했으며 그녀가 사반에서 한 남자와의 불안한 사건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반에 살고 있던 셰인이나 사반에서 데니엘을 따라왔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바나 경찰은 즉시 스테이츠보로의 수사관들에게 연락하여 이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미치와의 대화를 시작했을 때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데니엘을 평소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 그는 그녀의 전체 이름, 브랜디 데니엘 데이비스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들은 미치에게 사진을 통해 데니엘을 식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보자 미치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데니엘 데이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읽었는데 사진이 없었고 성급하게 문제가 있던 브렌다 데니엘이라는 그의 지인에 대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보가 그들의 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경찰관들은 이 잘못된 단서를 배제하고 주요 용의자와 증거에 대한 조사로 돌아가 사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형사들은 사반에 머무는 동안 데니엘의 남자친구인 셰인을 예고 없이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대화할 의향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 대신 셰인의 변호사가 그들에게 상세한 서면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셰인의 행동, 위치, 비극이 일어난 날, 데니엘과의 접촉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데니엘의 전화 통화 기록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이벤트에 대한 셰인의 진술을 확인했으며 여기에는 데니엘의 늦은 통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셰이는 통화 시간과 그 후에 그녀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발신 통화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덕분에 형사들은 사건 발생 시 셰인이 실제로 사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셰인은 그들의 전화 통화 중에 누군가가 데니엘의 문에 나타났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데니엘은 애비가 왔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그것이 애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누가 데니엘에게 왔고 왜 그녀는 셰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데니엘의 전화 통화 기록에 대한 추가 조사로 비극이 있은 후 거의 2주 만에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데니엘이 셰인과 대화한 후 데릴 프리스틀리의 번호로 2번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수사관 윈은 즉시 데릴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조지아주 맥돈에 갔습니다. 데릴은 신문에 동의했고 거의 감정을 보이지 않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에게 통화 기록을 제시했을 때 그의 평정은 흔들렸습니다. 증거에 압박해 데릴은 저녁 11시경에 잊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찾기 위해 데니엘에게 돌아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설명은 데니엘이 셰인과 통화하는 동안 실제로 누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는지 밝혔습니다. 데릴에 따르면 그와 데니엘은 그의 전화를 찾고 있었고 그녀는 기기를 찾기 위해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들은 전화 기록에 기록된 짧은 통화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데릴이 의도적으로 그의 전화를 돌아갈 구실로 두고 갔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데릴이 데니엘에게 호감을 가졌을 수 있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은 수사의 과정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날 저녁 사건에서 데릴의 역할과 그의 가능한 동기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데릴이 데니엘의 방으로 돌아온 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증거의 압박하에 데릴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데니엘과의 장난스러운 싸움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고 데니엘의 기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무용품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데릴은 데니엘이 호흡곤란을 겪는 것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는 방의 환경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버전은 데니엘이 더 이상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은 후에 배치되었다는 전문가의 진술에 따라 사무용품의 수수께끼를 해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데릴이 사고 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2009년 12월 22일 데릴 프리스틀리는 데니엘 관련 비극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를 상대로 한 증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2010년 1월 10일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그날 밤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데릴이 데니엘의 방으로 돌아온 후 그의 의도에 고집을 부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부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으며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수사관들은 사무용품의 조작이 미래 설명을 위한 사건의 거짓 버전을 만들려는 시도였다고 가정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자 데릴은 데니엘을 그녀의 물건으로 덮어 방의 환경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대중은 판결을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테이츠보로 주민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은 학생인 데니엘에 대한 밝은 기억을 유지합니다. 데니엘의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데니엘의 운명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데니엘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범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과 심지어 나중에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증거가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에 연루된 사람이 수년 동안 어떻게 정의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지방 도시에서 신디가 실종되었고 그녀의 부재는 하루 뒤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10년 이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2021년 여름에 이르러서야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헤일리 데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텍사스 주 콜로라도 시티라는 14제곱킬로미터 면적에 4,000명만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2010년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민들은 집을 장식하고 즐거운 행사에 참여하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새 선물인 아이팟을 너무 좋아하던 13세 헤일리 던도 있었습니다. 헤일리는 특이한 가족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빌리와 의붓아버지 숀이 그녀와 그녀의 형 데이비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빌리가 3년 전에 헤어진 친부 클린트는 사실상 길 건너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헤일리가 그를 자주 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헤일리를 에너지 넘치고 명랑한 10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치어리딩, 육상에 열정을 갖고 있었고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3개의 스포츠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6일 헤일리는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선물을 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비디오 게임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리와 숀은 출근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떠나기 전에 여전히 자고 있는 딸을 확인했습니다. 숀은 도시에서 30분 거리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경영진과 갈등이 있어서 10분만 일했다고 합니다. 그 후 숀은 어머니를 방문하고 오후 3시경 콜로라도 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빌리를 직장에서 데려온 후 숀과 헤일리의 어머니는 헤일리가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숀은 헤일리가 낮에 자신을 방문했으며 아버지에게 가서 친구 집에서 자는 계획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헤일리에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빌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 시티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종종 안전감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덜 걱정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무심함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헤일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빌리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헤일리가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친구의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헤일리가 아버지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걱정된 빌리는 이웃들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경 어머니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법집행관들은 자발적 가출로 의심했고 이는 수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다른 상황에서의 실종만큼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빌리와 클린트의 집을 수색했고 다음 날 수색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개들은 지역 모텔로 안내했는데 이는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헤일리를 보지 못했고 카메라에도 그녀가 포착되지 않았으며 건물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개들은 모텔을 가리켰지만 헤일리가 그곳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헤일리의 실종 소식은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일부는 주변을 수색하고 다른 이들은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들의 이상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헤일리의 아버지 클린트는 거의 거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숨겨진 구석,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집에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빌리와 숀은 그런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딸을 찾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숀은 수색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헤일리의 실종 4일 후인 12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빌리와 쇼는 친구들 음악, 즐거움과 함께 새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실종된 헤일리의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월 3일, 헤일리의 신비로운 실종 일주일 후 법집행기관들은 그녀를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FBI와 텍사스 레인저스를 포함한 더 심각한 기관들의 개입기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대표자들이 콜로라도 시티에 도착하여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수색을 계속했으며 텍사스 전역과 그 이상의 헤일리의 실종에 관한 정보가 담긴 수백 개의 게시판이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자발적 출발 이론을 폐기했습니다. 첫째, 그런 행동에 대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날 헤일리는 기분이 최상이었고 도망갈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그녀의 모든 물건이 방에 남아 있었는데 이는 집을 떠나는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관심은 빌리와 숀의 이상한 행동에 집중되었습니다. 수색에서의 그들의 소극성과 새해 파티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커플이 12월 27일에 그들의 계좌에서 140달러를 인출하여 아이들이 없을 때 소비한 불법 물질을 구매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월 6일, 빌리와 숀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는 2번의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신문 중 그녀는 어떤 약물에 영향해 있었고, 두 번째 결과는 거짓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숀은 2번의 시도에 실패했고 신문을 마치지 못한 채 3번째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그 후 빌리는 숀이 딸의 실종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1월 12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숀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실이 기여했습니다. 빌리와 그녀의 딸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커플의 긴장된 관계, 커플이 관심을 가졌던 연쇄, 범죄자에 관한 자료 발견, 숀의 전화 위치 데이터는 헤일리 실종 당일의 사건 버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짧은 시간 동안 직장에 갔지만 이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가는 대신 콜로라도 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야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모바일 타워에 의한 위치 결정의 정확도가 몇 마일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숀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직했으며 사직을 알리기 위해 직장에 와서 콜로라도 시티로 돌아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헤일리의 실종 수사에서 수사관들은 불안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헤일리의 친구들은 그녀가 종종 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헤일리는 의붓아버지 근처에서 불편함을 느껴 집 밖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종종 밤에 그녀의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방에 들어올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헤일리의 삼촌과 숀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실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삼촌은 어떻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사슴 사냥에 비유했습니다. 이 진술은 수사관들에게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헤일리의 가족 상황이 이상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알코올과 다른 물질을 남용했으며 종종 시끄러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숀의 행동은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관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보호기관은 헤일리의 형을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24일 법집행기관은 숀과 빌리의 집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발견된 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자장치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많은 양의 부적절한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게다가 압수된 장비는 그의 아버지의 요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3월 17일 경찰은 다시 숀에 관한 질문으로 왔습니다. 빌리는 그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지만
제시된 수색 영장의 도움으로 그는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리는 트래비스 카운티에서 90일의 징역형과 1년의 지역사회 봉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숀과 함께 같은 지역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커플은 2012년까지 헤어졌습니다. 빌리는 딸의 신비로운 실종에 숀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의 관계와 과거 사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수사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2013년 3월 16일에 변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빌리와 숀의 집에서 20마일 떨어진 스커리 카운티의 JB 토마스 호수 근처에서 불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을 수행하여 그 발견물이 헤일리 던과 관련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집행기관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둔기의 가능한 사용을 시사합니다. 다이애나 조직은 자료를 텍사스 신원 확인 센터로 보냈습니다. 2013년 4월 26일 스커리 카운티 행정부는 공식 확인을 받았습니다. 발견물은 실제로 실종된 헤일리 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수사는 새로운 힘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당국은 사건 해결로 이어질 정보에 대해 $15,000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숀은 다시 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는 존재했습니다. 발견물은 숀의 어머니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그의 전화 위치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고려할 때 숀은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지역에서 자랐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은 다시 여러 해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헤일리의 가족은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 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2017년 1월에 열렸습니다. 2018년 헤일리의 아버지 클린트는 공개적으로 숀과 빌리에 대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어머니는 진실을 숨기는 것을 도왔거나 직접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사건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많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 몇 년 동안 경찰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의 인내심이 소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수사관들이 조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은 정보의 광범위한 확산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한 익명의 사람이 클린트에게 연락하여 2011년에 헤일리에게 속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학생이었고 실종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발견물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늘날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트는 단지 그것들이 자원봉사자들과 경찰 모두 반복적으로 조사했던 장소에서 발견되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사건에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헤일리의 사건에서 일하고 클린트와 연락하고 있던 사설 탐정 에리카 무어는 숀에 관한 불안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 말 그녀는 텍사스의 다양한 여성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케이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한 남자의 집요한 관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는 암시적인 메시지로 그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신의 사진과 비디오도 보냈습니다. 숀이 같은 중간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에리카는 여성들에게 받은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의혹은 맞았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숀이었습니다. 탐정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경찰에 숀을 고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사건을 진행하기를 거부하고 여성들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리카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헤일리의 실종에 숀이 관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에 대한 체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터넷 스토킹 이야기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잠시 동안 격리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2021년 5월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다시 멈췄습니다.
에리카와 클린트는 지방검사 사무실로 긴급히 소환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받았습니다. 헤일리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6월에 체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보는 1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용의자가 체포된 2021년 6월 14일까지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집행기관은 숀을 체포하여 헤일리의 실종과 관련된 심각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금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석금은 $200만. 흥미롭게도 체포로 이어진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보는 재판 중에만 공개될 것입니다. 알려진 것은 체포 직전에 수사관들이 숀의 DNA 분석 허가를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2011년에 이미 발견된 헤일리의 물건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전 파트너의 체포에 대한 빌리의 반응은 양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실종에 숀이 관여한 것에 놀라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그의 무죄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빌리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높은 힘에 감사했지만 이전에 숀을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재판 시작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증거의 타당성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많은 것들이 그의 관여를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숀이 10년 이상 자유롭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헤일리의 불만, 금지된 자료들, 신문 중 끊임없는 거짓말,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빌리가 처음에 딸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찾는데 특별한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클린트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그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에리카 무어는 인터뷰에서 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건이 미해결로 남을 수 있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헤일리에 발견된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은 클린트의 소셜미디어 기여 덕분에만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결정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것들이 숀에게 심각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텍사스에서 이것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조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조치도 헤일리 던에게 길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의 불완전함이나 단순한 과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많은 범죄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멈출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불행히도 우는 때때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편에 섭니다. 어떻게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린 이 끔찍한 사건을 달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콜레주 세브놀의 평온한 삶을 흔들었습니다. 이 엘리트 사립시설은 기숙사를 연상시키며 프랑스 오트루아르 지역의 르 샹봉쉬르 리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합니다. 콜레주가 위치한 도시는 약 2,000명의 주민이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콜레주 세브놀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배우거나 일했습니다. 콜레주는 1938년에 문을 열었으며 수십 년 동안 풍부한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의 사건들은 교육기관의 연대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해는 콜레주 세브놀에게 어려운 해였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교는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영진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콜레주 세브놀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센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는 국가와 협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돈이 재앙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수업료를 낮추고 성적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거의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고 졸업장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는 가족들 사이에 우려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13세의 아니에스 마랭이 다른 학교에서 콜레주 세브놀로 전학했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프레데릭과 파울라는 이전 환경이 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파리 학교에서 아니에스는 의심스러운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교사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고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스는 결코 희망이 없는 10대가 아니었습니다. 규율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감독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콜레주 세브놀에 지원했습니다. 아니에스는 부모님과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레데릭과 파울라는 새로운 학교가 딸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브놀로의 이전은 아니에스에게 새로운 학급,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약간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소녀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습 과정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니에스의 부모님은 파리 외곽에서 일하고 있었고 3주마다 딸을 방문했습니다. 아니에스는 외모가 좋고 성격이 밝아 주변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설에서 그녀는 쉽게 집단에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새 학교는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캠퍼스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학생들은 보통 자유시간을 가졌고 주변 환경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자유를 이용하여 때로는 허용된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수업과 구내식당에서의 점심 식사 후 학생들은 평소처럼 캠퍼스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인 샹봉쉬르린용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아니에스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오후 4시 30분까지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시간에 맞춰 또는 약간 지연되어 돌아왔지만 아니에스는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아니에스는 학교 관리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재가 알려지자 교사들은 즉시 법 집행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학생, 교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수색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에스를 찾기를 바라며 도시와 주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자정이 되어 어두워지자 수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날 학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그녀의 체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인접 지역 조사를 계속했지만 수색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에스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마침내 실종된 소녀의 친구인 에스텔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 아니에스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스텔은 도시의 중앙 광장에서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들은 잠시 함께 산책한 후 오후 2시 30분경에 헤어졌습니다. 그 후 에스텔은 아니에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에스텔이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둘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만남은 일상이 되었고 그것에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11월 17일 수사관들은 에스텔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산책 중에 아니에스가 발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광장에 더 오래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텔은 부모님 집으로 서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친구를 동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아니에스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젊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 버전은 수사관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에스텔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젊은 남자를 왜 즉시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에스텔은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니에스가 부적절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더욱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친구가 실종되었을 때 왜 정보를 감출까요? 아니에스가 단순히 어떤 문제 때문에 학교를 떠났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때문에 에스텔이 용의자가 되었고 그녀의 알리바이가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10대의 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만나무 집으로 갔고 도중에 지인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실종 당일 친구들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실종된 소녀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나중에 전원을 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아무도 학생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텔은 아니에스의 전화가 단순히 배터리가 없었고 그녀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버전이 점점 더 가능성 있게 보였습니다. 아니에스의 실종 수사에서 수사관들은 그녀가 만나고 싶어 했던 젊은 남자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는 17세 고등학생 마티유 물리노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법 집행기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티유와의 만남에서 경찰은 그의 얼굴과 손에 새로운 긁힘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이 부상이 아니에스가 실종된 날에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젊은 남자 자신은 도시에서 산책하는 동안 과도한 알코올 소비 후 불행하게도 산딸기 덤불에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술을 확인했을 때 의심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마티유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아무도 그것의 진실성에 확신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젊은 남자는 오후 5시경 캠퍼스 옆 숲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마티유는 갑자기 화를 내고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용의자의 과거를 조사할 때 수사관들은 마티유가 나게살로르그 출신이며 2명의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이상한 행동으로 눈에 띄었고 외톨이였습니다. 그는 고딕 스타일의 옷을 선호했고 권위에 대항했으며 반항적인 생활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마티유는 해킹 기술을 자랑했고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성이 부족했고 종종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해로운 성향을 추구하기 위해 젊은 남자는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티유의 학업 성적은 너무 나빠서 2번이나 수업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범죄 중 가장 해롭지 않은 것은 학교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악화되었고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배경에서 마티유는 실종된 소녀 사건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즉시 젊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성격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 종종 인식되었습니다. 마티유는 2010년 가을부터 학교에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구시가지의 가족 집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여학생들 중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들은 프랑스 남부 해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젊은 남자는 비디오 게임에 관심이 있었고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으며 알코올 음료에 익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영향해서 마티유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소비했고 심지어 금지된 물질을 학교에 가져왔습니다. 그 소녀는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간주되었고 규율 문제가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집단에서는 멀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청소년기를 더 강렬하게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티유의 의사소통 방식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의 대답에서 불성실함을 느꼈고 점차적으로 아니에스의 실종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며 더 자세한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실종 전날 그녀를 본 것을 인정했지만 캠퍼스 복도에서의 짧은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단지 인사만 나눴습니다. 마티유는 그날 여자친구와 만남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교 친구의 실종에 관여한 것을 부인했지만
그의 겉보기의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를 구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종된 소녀의 부모님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찾기 시작했고 언론과 이야기하며 사진이 있는 광고를 배포했습니다. 프레데릭과 파울라는 수많은 행인들에게 질문했지만 중요한 것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의견으로는 아니에스는 최근에 행동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출할 성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집을 좋아하는 소녀였고 경고 없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것은 친구들과 산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실제로 스스로 떠났다면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도시 출구의 감시 카메라에 잡혔을 것입니다. 또는 임의의 목격자 중 누군가가 그 소녀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모든 수색 노력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속도를 내고 점점 더 많은 공공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집행기관은 잠재적 목격자, 실종된 아니에스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학교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마티유가 감시 중일 때 그의 학생 기숙사방이 철저히 수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심스럽게 더러워진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아니에스가 실종된 날 젊은 남자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티유는 옷의 더러움과 얼굴과 손의 긁힘을 가시덤불에 넘어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상들은 자기 방어의 흔적과 더 닮았습니다. 옷은 검사를 위해 보내졌고 용의자 자신은 추가 질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마티유의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날 아니에스를 만났고 그들이 대학 근처의 숲에서 함께 잠시 걸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티유는 특정 약물을 복용한 후 통제력을 잃고 산딸기 덤불에 넘어졌다고 주장했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아니에스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동안 찾았지만 실패했고 그 후 캠퍼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그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약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자 마티유는 다시 진술을 바꾸어 아니에스도 가시에 넘어졌다고 말했지만 이야기의 끝은 같았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친구를 찾지 못하고 대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티유의 변호사는 현장에서 조사 실험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젊은 남자는 거부했습니다. 그 후 수사관들은 마티유의 설명과 목격자 진술에 의지하여 직접 숲으로 갔습니다. 헬리콥터, 다이버, 특수 훈련된 개를 동원한 대규모 수색 작전이 조직되었습니다. 수색 결과는 모든 관련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에스를 무사히 찾을 희망이 있었습니다. 대신 아니에스는 숲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는데 이는 분명히 덤불에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냈습니다. 부모님은 즉시 수색에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법집행기관이 추가 절차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아니에스는 철저한 검사를 위해 의료 전문가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제 용의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였습니다. 마티유의 관여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젊은 남자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여 그는 꽤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니에스 마랭의 외부 상태에 대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건 직후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캔을 사용했습니다. 이 스프레이캔을 사용하여 마티유는 그녀의 옷을 손상시킨 다음 젊은 범죄자는 사건의 흔적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스와 함께 숲에 있을 때 그는 갑자기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인 요요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니에스가 공격자의 얼굴과 손에 긁힘을 남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훨씬 크고 나이가 많고 강했기 때문에 쉽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젊은 남자가 숲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요요를 나중에 가져와 진술하는 동안 무심코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마티유는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검사 후 이 사건의 더 불안한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범행 중에 마티유는 전혀 품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행동 후 그는 자신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아니에스의 손톱 아래에서 그녀가 부주의하게 믿었던 고등학생의 피부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티유는 이 비극의 범인이었습니다. 아니에스는 2011년 11월 26일 파리에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이 어려운 날에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티유가 이전에도 법과 충돌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0년 8월 가르드 출신의 15세 지인인 줄리와의 사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을 그녀의 친구로 위장하고 그의 진정한 의도를 숨겼습니다. 어느 날 마티유는 빚을 갚는다는 구실로 줄리를 숲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했고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줄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다행히도 어머니가 마치 무언가 나쁜 것을 감지한 것처럼 적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마티유를 겁주었고 그는 줄리를 보내주었습니다. 줄리는 경찰에 모든 것을 말했고 젊은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에서 그는 울면서 동정을 사려고 했습니다. 줄리는 그 전화가 없었다면 결과가 훨씬 더 나빴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마티유는 가혹한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4명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젊은 남자가 사회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는 그가 치료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조건으로 그를 석방했습니다. 마티유의 가족은 그의 석방과 추가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약 15개의 교육기관에 접근했고 결국 아니에스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콜레주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곳에서 거절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로 13, 17세 소녀들을 가르치는 이 기관은 그런 배경을 가진 젊은 남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콜레주의 교장은 학생들의 과거를 파헤칠 권리가 없었고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는 마티유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직접 교장과 이야기하여 이전 문제가 불행한 이별과 전 여자친구의 거짓 고발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교장은 이 버전을 믿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티유의 학교 입학이 기관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콜레주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3,000 유로를 받았고 학생들의 신뢰성보다 학생 수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 상황은 믿을 수 없었고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마티유에 대한 재판은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남자의 부모, 콜레주의 지도부, 그리고 법 집행 기관들이 공공의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법률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미성년자에 대한 공청회를 비공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문제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황의 진정한 책임자를 식별하기 위해 절차의 부분적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마티유가 성인이 되기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지만 법은 법이며 변호인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결국 부분적인 공개 심리에 대한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첫 번째 젊은 여성과의 사건 후 젊은 남자를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했던 정신과 의사는 범죄자들과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환자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이 없는 초보자였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은 마티유의 행동의 부적절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학생은 일어난 일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을 보였고 후회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종종 전문가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했고 갑자기 자제력을 잃어 그들을 놀라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한 대로 공감 능력이 완전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에 따르면 그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특정한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여성은 그런 충동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운명은 아니에스에게도 닥쳤습니다. 사건 이후 마티유는 종합적인 정신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에게 편집 증정 및 분열성 장애를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했지만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마티유의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원래는 경감 환경을 고려하여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를 성인으로 선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8일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티유는 줄리와 아니에스에 대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가혹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그렇게 가혹한 판결을 받은 국가 역사상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마티유의 변호사는 특히 그의 의뢰인이 진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항소하였고 2014년 9월에 사건이 재심리되기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주로 마티유 자신의 행동 때문에 아니에스의 친척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훨씬 더 자주, 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후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일어난 일을 다시 경험해야 하는 가족의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티유는 사건을 가장 자세히 묘사하고 그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니에스와의 사건 이후 그가 오랫동안 황홀감 상태에 있었고 비슷한 행동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티유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고려하여 배심원들은 원래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판결에 항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14년 2월 7일 아니에스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심각한 과실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정신과 의사부터 판사까지 일련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위험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풀려났고 이것이 그들의 딸과의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관련된 어느 누구도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파리 최고법원은 사건을 검토하고 피해자 가족의 편을 들었습니다. 범해진 과실에 대해 185천 유로의 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들의 목표가 재정적 보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법 집행 시스템의 불완전함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개혁을 시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콜레주 사비놀은 2014년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시설은 주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학생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된 스캔들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마티유 가족의 상황은 처음부터 복잡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들은 그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남자의 아버지가 그의 석방과 콜레주 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족은 여론의 압력 아래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그들의 보호의 결과였고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아들에게 전문 시설에서 강제 치료를 제공하고 그 후에 석방된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조직했어야 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단순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보냈고 그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그를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중은 일어난 일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 사례를 규칙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티유가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부모들이 위험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그들의 아이를 도우려고 노력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다양한 인터뷰에서 부모들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거의 모든 인기 TV 채널에 출연했고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마티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심지어 그들 가족의 삶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오늘날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